1959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한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5분) 후인 오전 10시 45분 모시바지, 모시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은 사형수가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형무소 정문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시간은 11시 3분. 죄수번호 2310번 조봉암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평생을 살았던 죽산 조봉암. 그는 사형당하기 3년 전 자신의 정치 이상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시대에 맞고 그 사회에 맞고 그 인정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고침으로써 사람이 사람을 자치하는 일을 없애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자치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봉암이 죽음을 맞은 1959년은 한반도가 일제의 강점을 벗어난 지 꼭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15년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조봉암은 이 시기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그는 대한민국 제2야당의 당수였습니다. 바로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며 창당된 진보당이었습니다. 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봉암이 내세운 것은 진보였습니다.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그가 꿈꾸던 진보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조봉암은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조봉암은 없었습니다. 이미 닷새 전부터 피신하라는 경고를 받았던 조봉암은 바로 전날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데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보내줄 테니까 일본에 가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서 괜히 들었는데 너 그러다 내가 와야 가냐. 내 주의 정리 없는데 나 뭐 잡아야 하면 뭐 주겠냐. 다음 날인 13일 조봉암은 시경에 스스로 출두합니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 17명에 대한 체포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제2야당의 간부 전원이 체포된 해방 이후 최대의 정치사건, 진보당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진보당의 정책과 강령, 그중에서도 특히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진보당이 북한 공산당과 야합할 목적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지 꼭 2달 후인 58년 3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보당의 정책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론과 동일하다며 진보당과 조봉암을 압박했습니다. 공산 괴뢰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하지 아니해야 한단 말인가? 공산 괴뢰가 통일하기를 원한다고 떠들면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해야겠단 말인가? 우선 진보당의 강령 정책이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하느냐 않느냐, 헌법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니까 재판이 그래서 그 유병진 씨가 재판하고 나와서 모자 번모를 탁 던지면서 헌어서에서 내가 형사재판 재판자인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자인지 알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재판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명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양명산은 1955년부터 남과 북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물, 양명산을 통해 조봉암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다는 정치 자금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이 이 돈을 받는 대가로 북한 정권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명백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명산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조봉암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명산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양명산이는 특무대 일의 일관되게 자기가 북교의 지령 하에서 조봉암이를 만났고 조봉암이를 또 북교의 지시대로 도와주었고 그랬더니 조봉암 씨는 언제 북교를 얘기했느냐. 당신이 나 도와주는 것은 사업가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도와준 것뿐이지 무슨 북교 같은 것도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북파 공작 첩보부대인 HID 요원 엄숙진이었습니다. 양명산이 남북으로 갈 때 그의 감시자 역할을 했던 엄숙진은 양명산이 북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 남쪽으로 건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양명산의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가 이북을 왕래한 때는 그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했으므로 도저히 나무르게 아무런 물품도 가져갈 수도 없었고 가져올 수도 없었다. (20여)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그해 7월 1일 진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봉암에 대해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진보당 간사였던 윤길중도 간첩 방조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구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겁니다. 의견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상부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검사야 뭐 상부라 그래봤자 검찰총장 대검의 정보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건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대충 기본적인 방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형량까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재판부는 조봉암을 제외한 진보당 간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보당의 정책과 평화통일론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봉암에게는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유죄였습니다. 우리 1심으로서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제보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무거운 행위는 아니다. 이 단순한 국가보안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북괴와 협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죠. 하지만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2달 후인 9월 4일, 진보당 사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봉암과 진보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했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양명산이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심 아마 첫날로 기억이 되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특무대에서 고문을 받고 또 효유를 받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얘기한 1심에서의 그건 모두가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다. 또 이북하고의 연관 뭐 이런 건 전혀 그 사실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죠. 자기로서는 그렇게 특무대 말하는 대로만 하면은 조봉하면 그럴 때지 너는 괜찮다 아마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1심에서 둘이가 똑같이 사형이 딱 재번지니까 의아하다니요. 이거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특무대한테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것이 사실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미 늦어서 양명산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과 현장 검증 요구도 거부됐습니다. 다음 달 열린 2심 선고 공판,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수 조봉암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끝을 날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심 때는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법정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잘못되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법원을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해를 넘긴 59년 2월 27일, 대법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정 시간을 훨씬 넘긴 12시 2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자리에 선 피고인은 모두 21명, 그중 17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조봉암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었습니다. 조봉암이 사형을 선고받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그냥 막 울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 거 없다. 재판은 잘 된 거다. 죽지 않으면 내가 무죄 아니면 죽는 거지. 무죄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이 박사가 나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더라도 내 구명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평화통일운동을 하다 이렇게 떳떳이 죽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정책과 강령 문제로 시작된 진보당 사건은 간첩죄 판결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을 때 이승만 정권은 언론사 앞으로 보도 지침을 보냅니다. 바로 사형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동요를 우려했던 것이죠. 반면 해외에서는
조봉암의 죽음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이승만이 무고한 조봉암의 목에 오랏줄을 매서 정적을 말살했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승만이 조봉암을 제거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대통령 중임 제한의 철폐를 중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54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마침내 개표. 흥분과 긴장 속에 한 표 한 표가 계수돼서 마침내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결석 한 표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개헌안 통과에 단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괴한 산술이 등장합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했던 의원 수는 135.3명. 0.3명은 한 명이 될 수 없으니 135명만으로도 3분의 2 선을 넘은 것이다. 하루 만에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뒤집혔습니다. 4.4.5입 개헌. 이 사건으로 정치권의 반이승만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12월 이들은 호혼 동주회를 결성 신당 창당을 추진합니다. 한민당의 후신인 민국당 의원들이 중심을 이룬 가운데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조봉암에게도 참여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운동을 위하여 나의 협조를 구하기에 비록 미력하기는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조봉암의 참여 여부를 두고 호혼 동주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상일과 장택상 등은 조봉암의 입당을 적극 지지했지만 조병옥과 장면은 그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 조봉암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든가 조봉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라든가 그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내부에 있었던 민주당 내의 중요한 세력들을 유명무실화 하면서 이 사람들 더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호혼 동주회로 시작된 신당 창당 운동은 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출범시킴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조봉암은 결국 이 새로운 당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조봉암의 합류를 주장하던 세력들도 호혼 동주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새롭고 개혁적인 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당의 출발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조봉암은 서상일 등과 함께 가칭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그러나 진보당의 본격적인 출범은 눈앞에 다가온 제3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미루어졌습니다.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신익희, 3선에 도전하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 진보의 기치를 내건 조봉암의 3파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선거일을 20일 앞둔 56년 4월 25일, 진보당 후보 조봉암과 민주당 후보 신익희 사이에 전격적인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조봉암과 신익희는 제1, 2대 국회에서 함께 부의장과 의장으로 활동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다시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던 것입니다. 회담은 아쉽게 결렬됐지만 이날 두 사람 사이에는 5월 초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다는 미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략으로 죽산이 신익희 씨한테 내가 투표 직전에 사퇴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이 진보당을
그 말살하지 말고 같이 동참하는 해서 이렇게 뭘 하자. 또 신익희 씨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연로한 편이고 하니까 그 후계를 또 노리고 그런 흥정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표가 되지 않았고. 새 후보의 선거운동은 계속됐습니다. 조봉암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노선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5월 1일 조봉암이 내세운 선거 공약 10장에는 그의 이런 노선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 사사께서는 공산교류군의 불의에 남심으로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제기된 평화통일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이 국시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 한국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진보적인 견해의 최대 값이기도 했습니다. 이북 사람 다 죽이고 통일하고 이북 사람 굶고 있는데 통일하고 이남 사람 다 죽이고 통일하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민족이 첫째는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그 다음에 평화스럽게 사는 이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이야지 통일이 바람직한 것이지 적어도 그것을 부수죽사는 생각한 사람 아니냐.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제시된 평화통일 14개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칙의 골자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에서 동시 선거를 실시한 다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소 양극 냉전 체제는 사실 더 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드러난 현상으로는 평화라고 하는 말들이 국제사회에서나 또는 북한의 어떤 당대에서나 자주 나오고 있던 이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마치 국제사회가 핵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전쟁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해서 평화통일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우리 사회에 수용될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공약 10장에서 조봉암은 평화통일론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을 내세웁니다. 수탈 없는 계획경제로 요약되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조봉암은 이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민들에게는 농촌 고리 대금을 일정 기간 지불 유예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던 5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이었습니다. 농촌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도시는 빈민과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바로 그 봄, 7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배만 돌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석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 상사에게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하게 한 다음 농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궁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조봉암이 진보와 혁신을 외친 것은 이런 시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건 평화통일론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중석불 사건이냐는 사건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식상한 국민들이 이 부패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어떤 진보당에 대한 지지, 즉 두 번째로는 진보당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개혁적이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했던 부분들이 작용을 했겠죠. 날이 갈수록 야당 후보들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 신익희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야당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강 백사장 유세를 마치고 전주로 내려가던 신익희는 기차 안에서 뇌일혈로 갑작스레 죽음을 맞습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신익희의 죽음으로 유일한 야당 후보가 된 조봉암. 그는 곧 진보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추를 사퇴시킨 다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장면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까지 조봉암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민주당은 정식 성명을 통해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던져달라 호소합니다. 그런 추모표라는 참 고금 동서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그 반여당표, 반 이승만 표가 다 죽산한테 쏠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차기 정권이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이승만의 집권을 도울지언정 죽산의 집권은 도울 수가 없다는 이런 것을 확고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조봉암은 이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얻은 득표수는 216만여 표, 전체 유효 득표수의 20.5%였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조봉암은 일약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게 됩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한 해외 언론은 조봉암의 패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개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조봉암이 이 선거에서 이승만을 얼마나 위협하는 인물로 떠올랐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전. 이것이 조봉암이 4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1959년 사형대에 서야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조봉암이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데에는 그의 과거 전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조봉암은 해방 직후까지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1931년 포승줄에 묶인 피고들이 신의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조봉암도 있었습니다. 조봉암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처음 공산주의를 만난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공산주의자로서 항일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만주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년운동들 또는 반제투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5년 넘어서는 해내에서나 혹은 식민지 내에서나 이 반제투쟁의 어떤 주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독립운동은 20대 전반기로 끝나는 겁니다. 독립군 투쟁, 독립운동. 그러므로 해서 30년도 전반기까지 한국의 식민지에서나 만주 지역에서는 간에 한국 민족해방투쟁의 주류는 사회주의 노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의주 감옥에서 7년 옥고를 치룬 조봉암. 그는 다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비 검속에 걸려 헌병대에 갇혀 있다가 이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습니다. 그때 헌병대에 들어와 해방 소식을 알린 것이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은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을 결성하고 8월 16일 휘문고보에서 건준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조봉암도 해방 전국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온 그는 건준 인천 지부를 주도적으로 조직했고 9월 들어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인천시 인민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미 군정 하에
46년 초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계열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민전을 결성했을 때도 조봉암은 민전 인천지부의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좌익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6년 6월 조봉암은 전격적으로 전향을 선포합니다. 민전 주최로 열린 한 시민대회에서 조봉암 명의의 성명서가 대량으로 뿌려졌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비공산정부를 세우자, 사실상의 전향서였습니다.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으로서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 이 시기 조봉암이 갑자기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봉암은 전향하기 몇 달 전에 박헌영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제목의 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1인 중심의 당 운영과 인사 문제를 비판한 이 편지는 5월 7일 4대 일간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첫째, 무원칙하오. 둘째, 종파적이오. 셋째, 봉건적이오. 넷째, 무기력이오. 아버지가 CI에서 잡혀갔다고 그래요. 아유, 그러니 해방이 돼도 그러니 더군다나 미군한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 박헌영 씨에게 주는 그 편지 초안을 뺏긴 거죠. 편지 초안을, 정서도 아닌데 초안을 뺏긴데 거기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신문에. 조선공산당 재건파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 노선에 대한 비판이 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파, 즉 박헌영 노선은 45년 후반기나 46년 초반에 갔을 때는 아주 비타협적, 비현실적인 극자 노선을 걷는다고 조봉암 선생은 판단한 것이에요. 이 비판 편지를 압수했던 미 방첩부대 CIC는 조봉암의 전향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향서가 뿌려진 6월 23일이 조봉암이 CIC에 잡혀갔다 풀려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 또한 그의 전향에 CIC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48년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사회주의 쪽 인물 중에는 가장 명망성이 높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 계열에서는 여운형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미군정 쪽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 쪽에서 미군정 그 주요 인사들을 만나달라 할 때 미군정 쪽에서 만나준 부분들이 있겠죠.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미군정을 이용하지 않고 또는 미군정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박헌영에 대한 비판 편지가 공개됨으로써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박헌영과의 관계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조봉암으로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반대한다. 사실상의 전향서가 된 글에서 조봉암은 자본 독재와 공산 독재 모두를 부정하는 제3의 길이 자신의 새로운 노선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전향한 조봉암은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었을 때도 조봉암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그건데 조봉암은 남북 협상에도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2인자가 박헌영으로 있는 상황에서 조봉암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봉암이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50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48년 5월 10일 남한만에 단독 선거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치 노선을 모색하던 조봉암은 결국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단독 정부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인천에서 출마해 큰 표차로 당선된 조봉암은 이로써 현실 정치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꾸려진 지 석 달 만인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을 임명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조봉암은 이승만의 장관직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이후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한민당과 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타겟으로 삼았던 거는 이승만 쪽이 아니고요. 이건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한국민주당 계열. 이 한국민주당 계열이 조봉암의 눈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거든요. 농림부 장관이 된 조봉암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농촌 문제였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자신의 땅 한 평을 가져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과도 같았던 대다수의 가난한 농부들. 농지개혁은 그런 처지의 소작농들에게 경작지를 분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봉암은 농지개혁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림부 직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민당이 지주들에게 유리한 농지개혁 법안을 내놓았을 때 조봉암은 농민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농지개혁과 함께 그가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또 하나의 정책은 양곡 매입법이었습니다. 양곡 매입법은 정부가 쌀을 전량 사들이는 지금의 추곡 수매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는 이 법의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관실 그가 앉았던 자리 옆 벽면에는 각 도별로 양곡 매입 실적이 표시된 커다란 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면서부터 어쨌든 가장 내가 지금 인상 깊은 게 그 기둥 그래프가 괜히 굵은 게 그게 늘 이제 올라가는 대로 그 장관님이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흡족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 건 그 입적벽 전체를 채운 그 기둥 그래프. 양곡 매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미군정이 실시했던 쌀 수집 정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쌀 수집 정책이란 농민들에게서 쌀을 무상으로 걷어들인 다음 다시 배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일제시대 강제 공출과 비슷하다며 이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전량 사들이는 양곡 매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가난한 농민들이 중간 상인에게 쌀을 미리 팔아버리면서 양곡 매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정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매점 매서 또는 중간 상인의 수탈, 착취가 없는 것은 기층 민중의 생활상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실현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책은. 결국 양곡 매입 실적의 부진과
부당하게 씌워진 공금 횡령 혐의 때문에 조봉암은 취임 6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농림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얻은 동상과 고문 후유증으로 조봉암의 오른쪽 손가락 셋은 마디가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농림부 장관 시절 그와 함께 일했던 여비서 김재영 씨는 그래서 모자란 손가락으로 이렇게 펜을 쥔 채 꼿꼿이 앉아 업무에 열중하던 조봉암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6개월 만에 농림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조봉암은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그때 농민을 위한 정치는 바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조봉암은 이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무대는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방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던 52년 5월 25일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출근하던 47명의 국회의원들은 타고 있던 버스채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의장이던 신익희와 부의장 조봉암은 이승만을 급히 찾아갑니다. 이들에게 이승만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놈들이 오늘 국회에서 장면이를 대통령으로 선거한다지? 52년 5월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세력이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을 위협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걸 통과시켜서 대통령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이 내가 해야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승만의 저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미국하고 뭔가 맞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다가는 무슨 큰 사고가 난다. 그러니 여기에서 알맞게 타협을 해야겠다. 이승만의 의도대로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게 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 조봉암도 이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승만하고 전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너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너 그 머리를 가지고는 대통령 못 되고 한번 대통령 후보 됐다는 이름이나 남기자면 그 목숨을 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때 얘기했어요. 이 박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다만 우리가 남북 문제나 국가적인 것을 볼 적에 이 박사 정권을 저대로 나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로해서 나오는 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7월 26일, 선거일은 8월 5일로 잡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단 9일.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뭐 날짜가 뭐 9일밖에 없는데 그건 뭐 대통령 선거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니까 뭐 프랑카도 어떻게 하고 전 저대로 이제 저기 선전원이라고 마이크 잡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젊고 패기 있고 정직하고 이제 그런 법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골목을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막 박수 소리 나고 그래요. 그 힘을 얻고 다니고 들어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다녔어요. 조봉암은 신문에 광고를 실어 자신의 정견을 알렸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며 그가 내건 구호는 혁신이었습니다. 이때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냉전 체제와 극우 반공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내 편 아니면 적이 돼버렸고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은 부역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봉암이 말하는 혁신은 이 암울한 시대를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대립하고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대신 동포가 서로 화합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조봉암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큰 표 차이로 2위에 머물렀지만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가장 많은 것을 얻은 후보였습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 50년대 초반은 극우 냉전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혁신을 기치로 내건 조봉암이 선전했다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개혁과 혁신에 대한 열망이 아직 식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선거에서 조봉암이 내건 혁신의 구호는 4년 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조봉암은 한국 진보주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56년 10월 진보당의 결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수로 선출된 조봉암은 개회사로서 진보당의 정식 출범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 개조의 원리인 진보 사상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일당을 위해서 역사적인 대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동지들이라고 부르는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죽센 선생께서 내가 정치 행동을 하면서 동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대회에서 내가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것을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하면서 눈시울이 말이지 그 붉었던 그것이 제 눈에 선한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존 정당에 맞서는 새로운 혁신정당 진보당의 출범. 그것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대중적 지평이 그만큼 넓어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보당의 모든 혁신 세력이 참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은 혁신의 기치를 높이 걸고 양심적인 진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평화통일론은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조봉암이 전향 직후부터 견지해온 제3의 길도 진보당의 정책 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성사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새 이상을 파악하고 이념적으로 뭉친 정당은 필연적으로 반범한 근로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피해대중의 전우대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대중이라고 한 거는 그 당시에 그 국민 대다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 관료 독점 자본주의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나머지 국민은 전부가 피해 대중에 속한다 이렇게. 또 하나의 중심 정책은 수탈 없는 계획 경제였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되 국가의 자본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적절히 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당이 어떤 파벌이나 아니면 지역에 근거하기보다는
당시에 국민 대중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파악을 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가고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도 역시 저는 이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보 세력의 결집은 이승만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창당대회 직후부터 진보당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정당 등록증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교부받을 수 있었고 지방에서 열린 지구당 결당대회는 깡패들의 난입으로 제대로 치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전북도당에 갔을 때는요. 꼭 죽게 됐다고. 테러 밤에 내려갔다 하는데 말이야. 야, 이 공당당 새끼들아 부르고 그래서 그때 내가 혼자 다투면 누웠는데 둘이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다툰 사람이 밤에 들어온 때리니까 저항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은 다 가지고서 만수바람이 여름인데 7월 달인데 뛰어서 다 먹을 다 해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지. 57년부터는 조봉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10월 혁신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박정호라는 인물이 위장 간첩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박정호와 조봉암의 연루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를 넘긴 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시경찰국 분실에서는 진보당의 강령을 공산당 이론과 연계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체포된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고문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진보당 간부 전세룡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시경 수사관 한승격은 지난 99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의 일을 고백하며 사죄를 구했습니다. 나를 고문한 사람이 한승격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며 내 손당 같이 울었다고요. 청와대, 특무대, 그 다음에 이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조봉암이가 이게 이 5.16 대통령 선거에 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60년 다시 선거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 막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이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직후인 58년 1월 14일 이승만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무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은 다음 이승만은 조봉암을 두고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승만은 이런 사건은 비밀리에 조사돼야 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진보당의 정책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간첩 조봉암이 결성한 당이라는 이유로 진보당도 불법 단체로 규정됐습니다. 진보당의 정당 등록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조봉암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는데 이게 혁신 세력이라고 해야 사실 많지도 않은데 이 세력마저 분열돼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여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로 다음 날 7월 31일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수감돼 있었던 곳은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이었습니다. 막 독립운동에 눈을 떴던 21살 시절 1년 동안 수감돼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곳.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조봉암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형당한 지 45년. 조봉암은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 한켠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옆에 세워진 비석은 아직까지도 그의 인생 역정 한 줄 새기지 못한 채 백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백비는
지금 조봉암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봉암 씨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시기에 혁신정당이라는 게 싹이 텄고 또 가장 무소불위, 못하는 일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이죠. 거기 도전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이 또 그렇게 싸운다고 해도 또 대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무후무했다, 그 시절에. 대한민국 역사상 진보당만큼 정책을 선명하게 내세우면서 그 정책으로서 또 개혁을 가지고 얘기를 해나간 정당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당은 그 부분에다가 대중성까지 갖춘, 스스로 또 자기들이 대중적인 노선을 지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독재와 극우 반공 체제가 확립돼 가던 시기 그 흐름을 거슬러 올랐던 조봉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꿈과 그 좌절을 담담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조봉암은 자본 독재도 공산 독재도 아닌 제3의 길을 추구했고 그 길을 추구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국의 진보 세력도 그 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한국의 진보에 대한 사형 선고였던 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 진보를 말할 수 있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봉암 개인에 대한 재평가도 당연히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봉암은 정말로 북한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간첩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적인 정치인이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반세기 전 조봉암이 외쳤던 그 진보의 울림, 그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계급을 살찌우는 대신 일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이 땅에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향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